저러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저희가 지금 27페이지가 있는데 네. 30분 넘었는데 지금 2페이지 하셨어요. 부지런하게 가셔야 돼. 다 못해. 부지런하게 가셔야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부터 대본이 두꺼워서 아니, 난 거의 혹시 뭐... 우리 몇 시간을 찍는 거냐 물어보긴 했거든요. 아니, 제가 첫 방송이라 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많이 다 준비를 못해 했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요.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영에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봅니다. 이번 코너는 여의도 캐비넷. 예. 가장 먼저 깔 주제는 바로 강선우. 예. 강선우를 공격하면 송원석이 손해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이 다시 또 소환되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예. 의원들의 갑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의원 갑질이 이번 강선우 후보자 낙마로 인해서 네. 공론화됐다는 게 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국회에서 그렇지. 의원들과 보좌진 관계는 워낙 수직적이고 네. 보좌진은 그냥 나가라면 내일 나가야 되는 어. 존재처럼 물론 제도상 이제 한 달의 유예 기간 정도가 최근에는 보장됩니다만 네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이 사실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조리는 겉으로 약자를 위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잘해줘요. 네, 잘 챙겨주고. 그 말도 사실은 뭐 신빙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여의도 홍준표 시장이 대나무숲이나 이런 저격하신 거 보면 아닌 것 같던데. 보좌진들 올리는 페이스북 댓글 뭐 이런 사이트 보면 예. 강선우 강행하면 우리가 더 터트리겠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게 민주당의 어떤 결정에 영향 끼쳤다라는 분석 기사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도 강선우 정도 했는데 하면서 이 불길이 자기한테 번질까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이런 나쁜 고리들을 끊고 동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잘못한 게 드러나서 난리가 났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옛날에 잘못한 거 맞죠? 네네네. 본인이 사과하고 탈당해 있다가 다시 복당했고 그리고 그 당시 당직자 당사자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뭐 이게 화해 아닌 화해도 하고 했거든요. 적어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피해자한테 사과했어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번에 사퇴하면서 대통령한테 사과하고 민주당한테 사과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쏙 빠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을 끄집어내서 이걸 등치시키려고 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의원들의 갑질이 저는 사실 이게 갑질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약간의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성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좀 버려줘. 저는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끔씩 부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내가 얼마나 감사함의 표시를 했냐. 예,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5만 원짜리 2장 딱 주면서 이거 차비하고 뭐 좀 해줘요라고 하면 이거 매주 시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 굳이로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굳이 뭐 이게 그렇게 몰아간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굳이 현금을 주는 게 이게 다반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오늘 쓰게 버려서 너무 고마워. 진짜 이거 별거 아닌데 선물인데 이거 딸내미랑 같이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뭐 쿠폰 하나 보내준다든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걸 시켰어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럼 이 케이스는 그 당하는 사람이 너무 모멸적이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게 아니야. 왜 그게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무리 보상과- 감사함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맞아, 그런 네. 문제는 아니에요. 그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되고 네. 또 입법부의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이런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감사함을 표현하고 내재 쓰레기 구색을 갖춰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개인적- 사람인데. 너 왜 힘들지 이렇게 않아? 바꿔자고?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커피 사오면 사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안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아니야? 하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상을 얼마나 잘했냐, 뭐 얼마나 따뜻하게 말을 했냐, 뭐 이런 문제로 물론 뭐 그게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는 뭐 괜찮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저는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기인 최고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래요. 이거는 뭐 보상을 어떻게 했냐, 뭐 답을 어떻게 했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공사 구분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생겼던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이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강선우 후보자를 향해서 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뭐 강선 후보자가 뭐 자진 사퇴를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송원석 의원도 사실은 과거에 당직자 이제 정강이 차고 네. 폭행을 하고 나서 탈당을 하고 다시 복당을 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판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송원석 의원이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물음은 사실 오케이, 따라올 오케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이거를 뭐 너네는 잘했어, 뭐 우리는 뭐 떳떳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는 사실 같이 좀 자성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나무 숲에 올라오고 보좌진들이 얘기하고 뭐 각자가 또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 여야 할 것 없는 문제지 않냐.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다 같이 좀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근데 너무 나쁜 댓글이 있어요. 왜요? 어떤 댓글이죠? 이기인 의원실에는 갑질 문제 없나요? 아 의원이 아니구나. 아. 점점. 야 어떻게 굳이 한 또 이걸 사람의- 읽으셨네.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마이크 못하는- 잡았어, 마이크. 저도 이제 지방의원과 광역의원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 차단해야 돼, 차단. 저는 이게 보좌진은 없어요. 지방 광역의원은. 이게- 그렇지. 기선을 제아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거 기선을 제압에는 우리 다른 제가 출연한 다른 유튜버에서도 항상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좋은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차단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근데 여야 의원 중에서도 보좌진들한테 잘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일단 개혁신당의 3명 의원들은 참 잘한다. 주세요. 참. 그리고 맞아요? 취재한 결과 예. 민주당에서는 최기상 의원 네. 잘한다고 하고 최기장 의원이 김한규 의원 김한규 아주 의원. 잘한다고 합니다. 좋다. 되게 이런 수평적 칭찬도 관계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평가를 들었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어. 인요한 의원 어. 그리고 지금 현직은 아니지만 전직 중에 김웅 의원 어. 되게 막 그 앞을 지나가면 뭐 깔깔깔 호호호 하는 네. 그런 항상 그 웃음소리가 의원실 앞에서 들리더라. 뭐 틀어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야 의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증언 하나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또 이게 개혁신당 방송이니까 사실상 네. 여러분 좋아할 만한 미담을 하나 풀어드리면 좋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 의원 미국 가기 전에 둘이서 술자리를 한번 했는데 네. 저녁 먹고 늦게까지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100이면 100 의원들이 이제 수행비서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거든요. 택시 그리고 타봤구나. 그게 또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술이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뭐 저녁 시간에 취객들이 시비 걸 수도 있고 정치인 알아보고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일정도 그렇죠. 많으니까.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수행비서가. 잘 가고 걸어가더라고요. 어. 형 차 없어요? 네. 뭐 하니까 자기는 원래 저녁 먹기 전에 다 퇴근시킨대. 이준석 본인이. 네. 그리고 수행비서랑 차가 그러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뭐 타고 가요? 택시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지하철 타고 간대.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란 게 이게 이 언론에 나오는 게 진짜 쇼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네, 보통은 안 늦은 그러거든요. 시간까지 다 네. 원래 또 그거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네. 그냥 그렇게 저녁에 또 퇴근시켜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신선한 모습이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이네요.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네. 없죠. 예. 사실 뭐 의원들이 끝까지 수행비서에 의해서 귀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맞다고 술자리 생각하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붙박이식으로 네. 기다리라고 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러겠죠. 새벽까지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음. 퇴근 또- 못 하고 근데 계속해서 또 요즘은 기다리다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뭐 저는 그런 분들 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늦어질 것 같으면 이제 먼저 들여 보내는 경우도 맞아요,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수행비서라는 직업도 참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힘들어요. 예. 사실 뭐 이제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제 매니저 같은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 이런 갑질 하고 이렇게 또 안 좋은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그 이런 고발들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갑질을 당하는 이런 보좌가 아니라 수행비서분들이 직접 이거 자기 의원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직일 때는 고발 못하죠. 나와서. 그럼 직장이 잘리니까. 근데 그렇구나. 이 강선우 의원 보좌진 케이스도 뭐가 악질이냐면 네. 내 보내서 끝이 아니라 음. 이 사람들이 딴 데 취업 못하게 강선우 의원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안 되지.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방에 지원을 하면 네. 그 방에서 먼저 의원이 너네 방에 있던 누구 이력서 썼는데 괜찮아라고 물어보면 몰라도 네. 언론 보도 보면 음. 강선우 의원이 먼저 전화해서 네. 걔 너네 방에 이력서 썼다며 어머나. 뽑지 마 이런 식으로 취업 방해했다는 제보가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거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괴롭힘이고 아하.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네. 굉장히 악질적인 이
취업 방해로 처벌 형량이 되게 높아요. 이거 형사 사건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웬만하면 국회에서 계속 일하려면 고발을 못 해요. 소문나고 다른 의원 고발한 사람을 남이 또 쓰겠습니까? 네. 좀 꺼림칙할 수 있으니까 재취업이 힘들어지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분들이 고발을 했다는 건 정말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다라고 더 심각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과거에 송원석 의원도 지금 이제 그 갑질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예. 송원석 의원은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이군요. 예. 맹자님. 근데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중요해? 아까 약간 여야 할 것 없이 좀 고민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 그래서 송원석 의원이 이런 공격을 강선 의원한테 좀 강하게 하면서 뭐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을 하는 게 사실은 좀 효과가 그렇게 없는 공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부터 제대로 좀 자성을 했냐, 반성을 했냐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정강이를 찾다라고 하는 자기 자리 당직자가 없다고 찬 거잖아요. 네, 이제 개표 상황실에서 자기가 자리 없다라고 해가지고 정강이를 찾다고 하는 건데 맞았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가 심장 이식 수술 때문에 병가를 2년 동안 내고 다시 돌아왔던 당직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심신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여서 더 논란이 됐었고. 이 징계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탈당을 하는 약간 네네. 그런 논란까지 더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더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물론 저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야당에 지금 장관 지명에 대해서 철회를 하라고 한 만큼 네네. 장관 지명이 철회가 됐으면 여기서 끝내고 여야가 이제 보좌진들한테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물고 늘어지면서 뭐 끝까지 가려고 하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회의원 갑질 신고 고발센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설치된 이후에 몇 년 동안 신고 건수가 0건이래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지. 네, 후환이 두렵고 보복이 두려울까 봐. 네. 이렇게 해서 폐쇄적인 보좌진의 어떤 근로 환경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댓글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댓글을 우리 세 분이서 뽑아주시면은 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긴 의원이 아니네. 너무 댓글 재밌어가지고. 예. 네. 그분에게 선물 드리는 걸로. 네, 기선을 제압해니. 우리 이기훈 위원님께서 하나 좀 더 뽑아주시고. 찾아볼게요. 예, 우리 네. 박수미 의원님도 네, 저도 좀 더 보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그 암암리의 소문이 그 민주당 원내 최고위 지도부의 부인이 보좌관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라는 소문이 좀 들어가지고, 예, 요즘 좀 약간 민주당 쪽에서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성철 소장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예. 지도부 중 누군가가 네네네. 이제 아내분께서 보좌진한테 너 나가, 너 돼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갑질 아닌 갑질을 해서 보도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네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소문이니까 뭐 설은 워낙에 많은 바닥이라서 음.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여야 할 것 없는 문제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 그런 소문도 들으셨겠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 대놓고 저격했잖아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니까 술 취해서 뭐 보좌진한테 행패 부린 여성 의원이 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사실은 정강이 찬 그 송원석 의원을 또 저격을 사실은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S대 아니라고 다 자른 의원도 있다. 그러니까 보좌진이 S대 아니라고 계속 잘랐던 의원이 있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게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이 뭐 어떻게 보좌진한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실제로 뭐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이 논란이 있고 나서 보좌진들끼리 막 투표 같은 걸 했더라고요. 뭐 나온 내용보다 더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뭐 아니면 나는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 밑으로는 당해봤다. 혹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뭐 이런 투표를 한 게 막 좀 알려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사실은 수치를 봤을 때 이제 그런 적이 없다라는 수치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다 좀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죠. 이게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이 보좌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수행 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참 이 그들 입장에서는 참 해먹기 더럽다 이런 얘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들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자면 그들이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 말고도 보좌진 정무직 공무원들을 따로 별도로 뽑아서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갑질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로기준법만 잘만 지키면
그건 보좌진들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그냥 개선이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을 잘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국회의원을 애초부터 잘 선정하고 검증해서 거르는 것. 그렇지.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실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곳이지 견제받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에서 국회의원들 잘 감시하고 잘 낱낱이 고발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풍토 자체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이제 법을 통해서 뭔가 보좌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도 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법이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그 문화가 개선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법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특히 뭔가 이제 처벌을 하려면 뭔가 고발을 하려면 법이 있어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잘리는 게 더 무서운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을 하고 다시는 이 여의도에 못 들어오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사실 법제도가 아무리 강화가 돼도 보좌진들이 그걸 활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의원들도 이번에 좀 뭐 자성의 목소리가 좀 꽤 내부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의원들 SNS를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세심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문화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좀 환기를 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삶과 어떻게 보면 또 그 연예인들의 삶이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약간 좀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소중한 문제 제기라고 봐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스텝이나 매니저한테 갑질하다가 이미지 나락간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아니면 뭐 광고사한테 그러다가 그런 뉴스가 나면 다른 연예인들도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선우 의원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국회 내에서 기득권이던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조심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았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예, 이게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야 또 의원들도 긴장하고 잘해주고 그러는 거지. 예, 자기 이미지 좋아지기 위해서 자기 수행 비서한테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도 그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까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본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하나 하면은 우리가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전부 인사 논란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예,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라고 하지 않나? 아니면 뭐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일방적으로 두둔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갑질 논란에 TV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인사혁신처장의 인식 이렇게 가다가 계속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좀 검증이 좀 부족했던 인사 같아요. 그렇죠. 본인 인정하는 거죠. 예. 아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분이 뭐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그냥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약간 일방적인 폄훼 수준으로 가면 혹은 폄훼나 비하의 수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어쨌든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다음으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창출된 정부가 이재명 정부인 건데 그 전임 정부에 대해서 생산적인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선을 넘어서는 돈 없는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있고 그 외에도 뭐 본인이 사과를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그 성폭력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성비위 사건 관련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피해자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걸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좀 대통령실에 물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이라는 자리에 가기에는 저는 뭐 커리어로서는 손색 없다고 보지만 인사 업무를 과거에 이제 계속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어떤 과거 발언들의 이 수위가 좀 논란이 될 법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인사가 만사인데 이런 인물이 공직자 인사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장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여성 공무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당했을 때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니 혁신처장이 뭐
명백히 드러난 법원에서까지 확정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가지고 기획됐니 꽃뱀이니 뭐 피해자 가해자니 바뀌니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성평등 기조와도 정반대로 역행하는 인사이고요. 그리고 인사가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리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면 야 우리도 아부 잘하면은 승진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공무원 조직에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적절한 인사를 너무나 부적절한 자리에 갖다 꽂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공공기관의 외부 감사나 이사 정도로 한 자리 감투 쓴다 하면 아유 그래 그렇게 아부하고 했으니까 참 열심히 살았네. 뭐 한 2년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인사 기조를 책임지는 자리인 건데 그렇지. 이렇게 성추행을 비호하고 아부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이거는. 되지. 네. 이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인사혁신처가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지역 안배 쿼터 기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역 안배 쿼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신임처장도 원주 출신이고 그 직전에 있는 연원정 처장도 정선 출신일 거예요. 그 전전에 있었던 김승호 처장도 원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3연속 지금 강원도 출신이라서 얼마 전에 낭만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충청도 여성 쿼터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강원도 지역 쿼터로 이렇게 지금 임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좀 한번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좀 두 분이 하신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데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그 역할이 대한민국 75만 공무원들의 인사 기준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의 임용, 선발 등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곳인데 네네. 이렇게 뭔가 정파성과 경향성이 강한 사람을 꽂아 넣으면 박원순 사례를 내 사람이 뭔가 같은 사례를 반복했을 때 그냥 뭐 가해자를 피해자로 등록시킬 수 있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우려스럽고 또 뿐만 아니라 어용 중에 어용으로 좀 이분이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와 시장이 과거에 있었던 뭐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도 되게 천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재판 중이거나 유죄로 입증됐었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되게 좀 단편적인 시각, 경향성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그런 원칙으로 인사혁신처를 운영을 한다면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문제가 되지. 예. 그 이번에 이재명 정부 초대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강선우 의원에게 대통령 뜻을 전달했다라는 한겨레 보도도 있고요. 문고리 인사들의 깜깜이 인사는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특정 핵심 측근들이 문고리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정 운영하는데 되게 부담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아 이거 김현지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라고 이제 소문이 싹 돌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워낙 측근이라 네. 뭐 당장 거취에 문제는 없겠지만 네. 분위기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정권 분위기가 언젠가는 나빠지게 돼 있잖아요. 지지율이나 인기라는 게 영원한 정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문고리 측근들이 또 제일 먼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사로 지목되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에서 특정 비서관이 이제 전화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전 대통령실의 입장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허.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을 때 뭐 문고리 인사들이 계속 인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문제 제기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냥 전 지금 상황에서 느끼는 건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인사를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네. 이게 조금 제한적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투명해야 하고 조금 더 인사 업무를 검증부터 뭐 임명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성과 통로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게 FM?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뭐 내각 인선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뭐 얘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2017년 6월 20일부터 인사추천위를 가동을 했고, 네,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이 있었어요. 일단 그때 그리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실이 5배수에서 뭐 6배수 정도의 명단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추천위의 심사를 거쳐서
뭐 그 후보자를 이제 3배수로 압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인사추천위에 뭐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인사수석, 안보실장, 정무수석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이제 다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인사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규정이 있고 내부적인 원칙이 있고 그거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최근에 인사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긴 근데 합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 법무부에서 망했잖아. 가져왔다가 이재명 대통령 입성을 하면서 법무부가 잘 못하니까 그때 한동훈 대통령실이 장관이었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인사 다 망쳤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해. 네, 결국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김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토파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때 네네.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시의원을 향해서 네. 일반 국민들에게 3만 8천 건의 괴문자를 발송시켜가지고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그런 사람이기도 골 하고 때리는 사람이네.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로부터 약 8년 동안 약 1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김인섭 씨,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브로커 김인섭 씨가 깊게 연루되어 있었던 백현동 개발 비리에서도 환경단체로서 백현동 개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의견을 준 게 김현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의제 21 등등에서 이재명 시장을 상당히 조력했었던 사람이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 확인 환송 받았었던 그 유죄 관련해 가지고 고 김문기 씨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 검찰에서 받았을 때 문자 공개됐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의원님 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거 소환 조사 왔습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문자의 당사자가 김현지 씨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뭐 인사 실세다, 비선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게요. 근데 확실히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이재명 시장 곁에서 이재명 시장의 어떤 국정을 망치고 있었던 주범 중에 한 명이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걸 뭐 망치고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인 거고 네. 저는 뭐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만큼 특히 인사라든지 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고 싶은 건 당연한 이치인 것이고 그렇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서 뭐 성남시장 때부터 도지사 뭐 그 뒤에 이제 뭐 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손발을 맞춰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을 청와대에 기용을 하는 건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인사 검증의 시스템에 분명히 구멍이 있는 건 사실 이번에 뭐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계엄 옹호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거를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멍들이 있으니까 이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뭐 이게 마냥 특정인의 문제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생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최근에 정권 운영하는 일에 관여를 해봤잖아요. 네네.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근데 인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죠. 검증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사 검증을 왜 못했냐? 누가 책임지고 총대 맸냐? 그게 인사수석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저희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든 누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검증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검증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면 네.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계속 인사 실패로 괴로웠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책임을 지든가 미안하다고 하든가 그렇지. 그럼 제2의 강선우 뭐 또 강준욱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넘어가면 대충 하던 대로 또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이거는 여기서 합니다라고 딱 공개적으로 박아두고 네. 잘했으면 여기가 칭찬받고 못했으면 여기가 욕먹는 구조가 명확하게 돼야 네. 정신 차리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드러나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또 임명한 인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권한을 좀 없애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건 명확하게 아니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뭐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일이 인사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검증팀이 누군지가 드러나서 잘하면 박수 받고 못하면 나와서 사과하라 이거죠. 추천을 해주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단위에서
뭐 칭찬받고 뭐 책임지고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진짜 검증을 하는 단위에서 부실하게 업무를 해서 그렇냐 아닌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뭔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기자들이 파본이 뭐가 나온다거나 본인은 뭐 서류 다 냈다 대통령실은 쉽게 말하면 뭐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해서 가지고 있는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이제 받고 문제 없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뭔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인사 문제가 됐어 뭐 인사 누구 잘라 뭐 누구 비서관 잘라 이렇게 못 가는 경우도 분명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자 국민의힘 최저 지지율 경신입니다. 17%. 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7% 이거 최저치를 경신을 했죠. 예, 역대 최저치인데 뭐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을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 이후로 가장 낮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탄핵 사태보다 더 낮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면 야당답게 정부와 잘 맞서 싸워야 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내분이 수습 안 되고 지리멸렬하니까 그냥 보수 지지층이 염증을 느껴서 응답 자체를 좀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리멸렬하니까 아주 고급적인 단어 나왔어요.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그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네. 전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기록했었던 최저 지지율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4%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도 이제 탄핵 때문이 아니라 탄핵을 두고 질이 멸렬하고 있었던 내부 총질 내지는 내부 갈등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중도층이 빠졌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4%면 지금의 개혁신당 지지율이죠? 그렇죠. 네. 물론 저희는 신생정당이지만 계속하세요. 어쨌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네. 뭔가 쇄신과 혁신이라는 그 대안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미 재판이 끝나고 결정이 끝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옹호하고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건전하지는 않거든요. 이 17%도 아직은 높게 평가된 것이다. 앞으로는 더 낮게 평가될 일만 남았다라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일이 있어 하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니 아닐까? 근데 19% 나왔을 때 그때가 이게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17%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예. 뭐 지금 보면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에 이제 전한길 씨가 예.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전한길 씨가 모든 뉴스를 뭐 삼키고 있는 게 뭐 이 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시즌에는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대표 응원하려고도 전화를 좀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럼 약간은 또 조금 오를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쨌든 당의 노선이 하나로 좀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 당대표 중심으로. 그래서 뭐 약간은 그게 뭐 아주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이다. 약간 반등은 있지 않을까. 반등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급강화가 개혁신당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희망사항 같은 건 저희는 갖지 않아요. 그래요? 왜 바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설레발 올 쳤다가 네. 저희가 피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는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로 열심히 네.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사촌 형제 정당이라서요. 그렇지. 아니야. 큰 바다에서 다 만나게 될 거.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매 결혼은 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출신의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도 있지만 네네. 결국 아직 대안이라고 하는 대안정당이라고 뾰족한 어떤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저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 전당대회 중이거든요. 이번 27일 날 이제 네. 새로운 3기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네. 3기 지도부가 꾸려지면 또 이제 좋은 정당으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드라마 보면 어릴 때 잠깐 헤어졌던 형제들이 다시 나중에 또 만나잖아. 너무 네. 질척거리네요. 그렇게 될 거야. 그렇지. 우리 예. 하나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된 두 분. 예. 테이블이. 같이 앉혀놓은 보람이 있네. 혹시 세 분께서 오늘 뭐 추천할 만한 선물을 드릴 만한 뭐 댓글들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까 이미 말했습니다. 네, 기선을 제압해님. 예. 저는 아까 그 헬스킹이라고 음. 김기욱 너무 잘한다. 김기욱 화이팅. 김기욱 너무 잘한다. 오비를 너는 잘하는 사람이야. 저는 갑자기 이게 보입니다. EPS님께서 진짜 박성민 아깝다 이현주 때문에라는 진짜 아까워. 댓글이 보였습니다. 네. 정치를 모르시는 왜 분이 우리- 아니신 것 같아요. 뭐 이현주 최고님 잘하고 계신데 정말 아까워. 응원합니다. 그럼 미국 특사도 박성민 최고 가고 막 그래. 그랬을 텐데. 진짜.
다음엔 꼭 이기세요. 진짜. 욕한 거 아니죠? 예. 아니요. 저는 신간혜님이 네, 신간혜님. 네 분 정말 재미나게 하시네요. 이거 좋아해요. 아 칭찬 듣는 거를 다 좋아하시는구나 두 분도. 그럼요. 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럼요. 마음이 이렇게 칭찬이라도 팍팍할 들어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방송이 또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계속 라이브로 10시 반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는 월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하고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 TV,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30분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저는 또 함께 월금 하시는 거죠? 월금합니다. 월금. 네. 여러분 그냥 금요일만 챙겨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만 제가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요일은 뭐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금요일 10시 좋아요 반에 좀 많이 해주시고. 들어오십시오. 광고 문의 받습니다. 네, 광고 꼭 아시는 기업 있으면 꼭 좀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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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많은 여당 지도부가 엄호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건 뭐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강 의원의 자진 사퇴 이유, 자,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이제 며칠 전에 강행한다는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강행한다고? 라는 생각하면서 내심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요.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테고 또 이 지금 우리 특검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강선우 때문에 특검이 손해 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꾸준히 이런 무슨 뉴스를 내놨는데 많이 나왔는데 많이 묻혔어요. 저도 방송하다가 맞아요. 특검에서 속보 나왔습니다 하고 뭐 읽어주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강선우로 돌아가고 계속 이랬거든요. 그래서 강선우는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원했던 그런 효과마저도 사실은 많이 없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데려가는 게 참 이상했거든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내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으나 뭐 결국엔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어제 그거 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야 페 대표 후보 있잖아요. 짜친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요? 아니 그거 SNS에 SNS 페이북에 자기가 강선우 후보 뭐 결정해 주십시오,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강선우 후보가 15분인가요? 20분 거의 후에 간격이 바로 짧았어요. 거의 바로 이미 알고 있는데 한 거죠. 당연하죠. 그래요? 당연히 알고 그쵸. 있었죠. 제가 정치 공학적인 건 잘 몰라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알려준 것이고 알려준 그걸 거구나. 박찬대 후보가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강선우 후보는 사실 2번 죽은 거죠. 어제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박찬대가 마치 건의를 하고 좀 급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당 대표 선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보이더라고요.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사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제 이렇게 여론들 그러니까 뭐 패널들 얘기 듣고 보면은 뭐 전당대회가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민주당에. 왜냐하면 격차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 남은 게 지금 수도권하고 네. 호남이 뭐 그 투표의 한 70%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명심이 이제 이제 박찬대다라고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재밌겠네요. 재밌어졌어요. 예. 네, 재밌어졌어요. 국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흥행하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당 그러니까 전 당대표도 사실은 정청래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또 국힘이 굉장히 좀 좋아할 분위기죠. 그럼요. 압도적으로 만약 정청래 의원이 재미없게 끝났다. 네. 국힘에서 환호하겠네요. 그렇죠. 네. 잘 됐다. 잘 됐다. 오히려 이렇게 센 사람이 나와야 우리가 또 건져낼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센 사람이라기보단 사고 칠 경우 이유가 많아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은 뭐 명심이 어디냐 했는데 박찬대 가 있다고 사람들 다 생각하고 있고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정청래가 되면 결국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내용이 쌓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입장에서야 뭐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데 글쎄 어제 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박찬대 후보가 급했다. 급했다. 의원이. 매우 급했다. 급했고 이런 걸 잘 이용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이 또 우리 또 천하람 의원 예. 한 분 계시니까 네. 이게 사실 잘 들여다 보면은 그냥 뭐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낙마한 거 그쵸. 최초의 사례인데 최초 현역 불패를 깬 사례인데 의원으로서 약간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장관이 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직까지 그런 모르겠습니다. 고민은 당분간 안 하셔도 될 것 그리고 같고요. 저도 뭐 예. 파보면 뭐 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글쎄요 아직 제가 살아온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사고를 그렇게 많이 쳤을까 파면 나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때 김용태 위원장한테 예. 파면 다 나와. 아유,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와. 예, 옛날 제 유행어였잖아요, 여러분들. 네, 엄청 예, 유행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강선우 후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제 좀 미뤘던 게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현재의 어떤 그런 뭐 창피함, 뭐 전국민적인 어떤 뭐 지탄을 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현역 의원은 강선우 의원을 빼고는 지금까지 불패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한테는 걸리죠. 되게 큰 부담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 말은 좀 치욕적이다라고 그렇죠. 좀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강선우 빼고는 탈락자가 없었다. 이거는 그렇죠. 조금 빡센 얘기이기 때문에 기분 상하죠. 이건. 그래서 예. 끝까지 열심히 구명 활동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시기고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부담이 되는 거죠. 밖에 없는 예.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낙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좀 낙마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에이 이거 좀 정청래 의원처럼 에이, 끝까지 가져갔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냥 순리대로 잘 그냥 귀결이 된 것 같고요. 이를테면 제가 저번 주에도 이재용 의원님 방송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좀 아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이 어렵고 맞는 말씀이시고 민주당이 당신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에 과연 맞느냐 이 엄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더 아픈 건 여권 내에서의 또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주당 보좌진들입니다. 오히려 동지라서 갑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건 그거는 정말 시대를 많이 이제 좀 뒤처진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좋지 않은 말이긴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더 이제 좀 도화선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히려 그게 나도 컸죠. 예산에 네. 갑질 피해자 저는 그 기사 처음 봤습니다. 장관에게 갑질하는 거는 예산을 진짜. 지고 있어. 그거 네. 쉽지 않거든요. 역사상 우리 처음 있는 일. 장관님들한테는 우리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은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 주셨지만 현역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허들을 못 넘은 전례가 없어요. 단순히 그뿐이 아니라 그러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강선우 의원도 재선이고 앞길이 어쨌든 이제 전망이 밝은 정치인인데 여기에서 꺾이면 정치적 미래가 대단히 불투명해지는 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안쓰러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대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만 놓고 봤을 때 이분이 미국에서 가족학으로 또 박사학위 따고 뭐 의정 활동도 여성 이슈로 많이 하고 아이를 또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되게 많은 관심을 또 보여면서 여성 가족의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임자다. 그러니까 한번 형량을 해보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이 말씀 주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근데 그 현금을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슈로 까먹는 것이 과연 그게 좋을 것이냐.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강행을 했어요.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으로 우리는 인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여성가족에 대단히 중요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잼버리 사태에서도 보겠지만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한가족 지원이 거의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함몰될 거예요. 이 여성가족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 더 확장시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담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인의 결단과 또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전체적인 그 사과문도 다 읽어봤는데 그 사과문 내용에서 뭐 대통령에게 사과를 아까 뭐 현금을 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많이 썼죠. 예, 좀 현금을 많이 좀 날리셨는데 아니 대통령에 대한 사고 뭐 당에 대한 뭐 당원 여러분들과 뭐 의원님들 사과를 했는데 정작
그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좌진,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던 보좌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원내 지도부랑 보좌진 협의회가 같이 이 국면에서 만나서 이제 처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별도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처우 개선은 이 건과 무관하게 우리는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좀 제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보좌진들에 대한 사과가 없었나? 이 생각이 또 말씀 주시니까 들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이제 통칭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사과에 본인은 이제 포함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한켠 오케이. 그러면 어쨌든 보좌진 처우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결과물로 이제 민주당이 답변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본인이 사과가 해야 있어야겠죠. 되죠. 직접적인 예.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방금 짚어주셨듯이 보좌진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건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이 성격이 진짜 나쁠 수도 있겠다. 끝까지 좀 뒤끝이 있어 보이죠. 뒤끝이 있어. 이게 뒤끝 있는 거잖아요. 니들한테 사과. 니들한테 니들 나 사과 안 낙마시켰잖아. 약간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질하고 매칭이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분이니까 그런 갑질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좌진한테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히려 방에 들어가면 그 보좌진들은 얼마나 계속 마주칠 텐데. 마주칠 텐데 지금 보좌진은 뭐 이미 벌써 나간 보좌진들이 이렇게 제보를 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보좌진도 엄청나게 살 떨릴 것 같아 지금 그거 있으면. 맞아. 그래서 차라리 장관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보좌진들 생각하면. 아니 그렇고 그러면 뭐 여가부 직원들은 또 무슨 죄냐 또 이렇게. 그러네요. 예. 그 보좌진도 국힘으로 많이 오시겠는데요. 지금 요새는 국힘은 그렇게 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새는 의원분들이 보좌진들이 적어서. 당을 거의 안 옮겨요. 옛날에 많이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약간 쓰잘데기 없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스몰 토크인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의원 되고 개혁신당 보좌진 오시려는 분들이 많을까 좀 약간 고민도 했어요. 왜 신생 정당이고 네. 뭐 의석도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근데 되게 많으셨어요. 지원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보좌진을 하시면서도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이제 예전에는 좀 덜 그랬는데 그 패스트트랙에서 보좌진들도 그때 막 몸싸움 하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맞아요.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국회가 개원하면 공문을 보내요. 타당 보좌진 출신 쓰지 말라고. 그런 그런 게 공문이 아예 있어요? 의원실로 막 공문을 보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치적 극한 대립을 한번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게 보좌진들끼리도 적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몸싸움하고. 저희들 꼴 보기 싫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게 흔했다고 하는데 당을 바꿔서 보좌진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어쨌든 약간 좀 다른 경험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만만한 게 개혁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지원자가. 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 간다 이러면 좀 약간 부담되죠. 그렇고 네. 국민의힘에 있던 분도 민주당 간다 이러면 좀 그렇지. 그런데 개혁신당 정도는 저 친구가 좀 뭐 젊은 정당에서 한번 새로운 경험 해보고 싶나 보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많았어요 지원이 제 예상보다. 네, 스몰 토크 잘 들었습니다. 네, 스몰 예. 토크였습니다. 김상욱 의원실 보좌진들은 다 나왔나? 새로 했을까요? 몇 분은 나오시고 뭐 저도 그렇구나. 네. 국힘으로 그분들도 같이 보좌진도 민주당으로 다 같이 옮기시지는 다 않았군요. 같이 옮기시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씩 좀 들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민정수석, 교육부 총리, 여성가족부 내정자 낙마했죠. 그리고 또 강준욱 교수도 국민소통 비서관에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리고 최동석 인사혁신 처장도 지금 현재 논란이죠. 이쯤 되면은 민주당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인사 검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하나 못 걸러내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층에 큰 상처를 준 부분이 있죠. 그렇죠. 더 거기서 문제 제기가 많았고 왜냐하면 책으로 문서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뭐 입장이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가 이거 알고 했었죠.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발표문을 보면
알았지만 네. 검증의 대상으로 삼았고 본인에게 확인을 했을 때 내가 반성하고 나 잘못 알았고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 근데 더 넘을 수 없는 과거 발언이 이를테면 위안부 강제로 이렇게 맞아. 한 부분을 문제가 된 부분이 그게 많았죠. 너무 존경스러운 일본인의 어떤 성정을 봤을 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이건 너무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인사수석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돼서 그런 건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른바 포스트 주요 인사들의 천거와 어떤 추천으로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전 정부에서 했던 법무부에서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검증이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민정수석실의 그 기능을 이제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치 쪽에서 가장 무서워야 되는 부분, 저는 뭐 전체 코미디언이었잖아요. 풍자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순간, 그 풍자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 낙인이 딱. 예. 그러니까 보는 순간 웃음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근데 요즘에 어떤 풍자가 나오면 여가부 장관 그냥 김부선 씨 앉혀라. 그렇게까지 이런 슬슬 풍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확 오히려 올라갔죠. 사실은 여가부 네. 장관 말고 확 총리 정도 와닿는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막 확 와닿는데, 그거?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이런 풍자가 나오는 순간 정치인분들은 사실 그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희화의 대상이 되는 거. 그렇죠. 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 왜냐하면 저도 그 명분을 민주당 잃는다. 의원님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식구고 뭐 동지니까 뭐 보좌진은 일반 뭐 직원들하고 다르다. 뭐 약간 뭐 공적인 영역과 섞여 있다. 막 그런 얘기 그거 말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봤을 하면서 때.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민주당 보좌진이었으면 못했겠죠. 물론 보좌진은 못했겠지만 네. 의원님한테 먹다 남은 음식 그 또 주고 내 집에 막 박스 같은 거 재활용품도 좀 주고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동지라며 식구라며 이거 뭐 좀 해주면 안 되냐? 왜 식구인데 나만 고생해야 되냐? 같이 좀 하자.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진짜. 근데 발언한 의원님이 그게 오케이라면은 저도 인정인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천하람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좌진이랑 어떠세요? 그건 또 보좌진들 입장 들어봐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 다를 수 이건 뭐 있으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혹시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보좌진이시가 제보부터. 여기 아니, 이메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인사 이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변명은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책 한 권 읽으면 되는 얘기였어요. 맞아요. 예. 책만 읽어도 이건 문제네. 그 책 몇 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죠. 그래놓고 무슨 자기네가 인수위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검증 안 한 거고요. 이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이 민주당 이제 이 정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는데 첫째 검증 시스템이 아예 무너져 있고 아예 있지도 않다. 이것이 이제 확증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인사에 대해서 송곳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뭐 국민의힘도 뭐 노력하겠지만 언론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봐라 인사 시스템이 없네. 검증이 안 되네. 이 사람도 파보면 뭐가 나오겠는데.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라서 앞으로 더더욱 힘든 그런 저 인사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장관 뭐 몇 명은 남아 있고 뭐 차관급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을 할 테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그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인사의 방향이 그러니까 바뀌죠. 인사를 지금은 처음에 나는 폭넓게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저 민관 다 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나온 문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취지는 좋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럼 좌클릭으로 바로 그냥 저는 계속합니까? 좌클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보좌진한테 딴 당 보좌진 받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살아날 거예요. 야 제발 이제 보수 측에서 뭐 추천이고 뭐고 그냥 받지 말자.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쪽에서 시키는 게 제일 마음 편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하실
때 가장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오늘 모든 주제 아니 이게 정말 야당으로서 드디어 우리도 하나 잡았다. 왜냐하면 이런 야당이 느낌으로. 이게 정말 예. 힘든 게요. 역대 정권을 보면은 야당은 자기네가 잘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여당, 집권당이 뭐 실수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요.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서 사실 국힘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게 인사 있으니까, 문제가 맞아요. 예. 그 민주당도 옛날에 이게 사실은 그때 한동훈 견제용이기도 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그 법무부로 인사검증 기능 일부를 맞아요. 가져갔잖아요. 그때 맞아요, 한동훈 맞아요. 장관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뭐 맞아요. 붕괴됐냐 하면서 공격 엄청 했던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뭐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때는 뭐 한동훈 장관이 가져갔니 어쨌니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럼 인사검증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생각보다 너무 비밀이 많고 뭐 비서관 명단도 제대로 공개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잘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 비판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앞으로 좀 어떻게 할지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인사검증할 게 많습니다. 국힘 쪽의 의견대로 약간 좀 여기서 문제가 좀 나올지 저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일단 얼굴이 그거 하나만 어두워지겠네, 여쭤볼게요. 이거 이제 이건 일단락 된 거잖아요. 뭐가 일단 더 이상 얘기는 안 나오겠죠.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그럼요. 이야기. 뭐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돼. 네. 그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만 여쭤보겠어요. 이거 강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죄송합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행보는 약간 좀 제재 받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힘들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힘들 거라고. 매우 힘들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지만 쉽지 저는 않다. 개인적으로는 돌파하기를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공천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반영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힘들어질 겁니다.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이 출발했죠. 윤일숙 혁신이가 출발했는데 어제 의원총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뭐 다 모이지도 않고 그냥 혁신이는 또 그냥 날아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네. 아니 윤희숙 위원장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전날 전화 와서 당연히 가야죠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의총이 어제 연락을 해서 저 갈까요 말까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비서실장이란 분이 뭐 혁신위의 안을 논의할 용기가 없다라고 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초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초대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안 불렀- 그러니까 안 부른 거죠. 안 부른 거예요? 거죠. 안 부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희숙 위원장 말을 들으면 안 부른 거고 이 상황에서 진실 공방이 오간 것 같긴 한데 저는 윤희숙 위원장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그게 패턴을 보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책임 전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지도부나 예전 지도부나 뭐 모든 걸 봐서 혁신안만 나오면은 나 안 할래. 다음 사람이 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안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그림으로 가다가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로 훅 넘어갈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좀 뜨겁긴 하잖아요. 또 후보들이. 이미 넘어갔어요? 네, 많이 넘어갔고 이런데 혁신이가 작동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천하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안 하죠. 안 한다고 예, 봅니까? 그러니까 그 혁신이라는 거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혁신 안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을 정말 할 생각이 있으면 당 대표가 쥐고 해도 돼요. 아 굳이 혁신을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 안이라는 게 그 안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관철시킬 만큼의 정치적 자산을 쓸 거냐. 이준석 대표도 혁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하려고 했죠.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약간 하려고 했던 뭔 소리야? 그냥 약간 너무 약간 내로남불 맞는 게 제가 그 혁신이 위원이기도 그래 했고. 맞아. 네, 내가 그 이제 얘기 최재형 짚어주려고 혁신이 말씀드린 제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했어요. 그때 PPA 도입하고 조금 했구나. 앞뒤가 하나도 안 되겠어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정치인 다 혁신이 되셨어 받아서 우리 좀 전하람 다르네요. 의원님. 어쨌든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네. 지금 전당대회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선출된 당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좀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혁신위 같은 경우 어쨌든 그때 이준석 대표도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어쨌든 선출된 당 대표가 자기 정치적 자산을 좀 넣어 가지고
당내 반발 있지만 최재형 혁신위를 띄웠던 건데 네네. 근데 지금은 송원석 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당내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된다 해서 혁신위를 띄운 거라서 처음부터 잘 되기 어려웠던 혁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네. 보면 송원석 대표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대리잖아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두 가지를 띄웠다. 하나는 전당대회, 하나는 혁신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맞아요. 띄워서 이상해. 그거를 네. 왜 이렇게 띄울까? 뭐 근데 그걸 두 개를 떠나서 원래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이 하면 안 되고 시기도 네. 맞지 않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본인이 그 띄웠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그쵸.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힘이라도 좀 줘야죠. 근데 오히려 그치. 자기가 띄워놓고 자기가 죽이는 지금 형상이 돼버려서 도대체 저분의 정치적 그 정치력은 어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처음부터 시간 끌기용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그 틈이 약간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비니까 거기를 약간 떼어 넣기 위해서 대선 졌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뭐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용인 것 같은데. 흐지부지 지나갈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혁신위가 성공했던 사례로 거명이 되는 게 홍준표 혁신이 그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한테 직격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었고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적으로 수용을 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고 내리 전국 단위 선거를 3번인가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혁신위의 결과물로. 맞아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의지가 있나? 넘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되나?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거명한 찐윤, 언더 찐윤들. 지금 수면 아래 숨으면서 본인의 기득권을 좀 연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40% 넘는 지지를 확인했죠. 대선에서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확장성에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 개개인별로 좁혀서 들여보면 내 지역구에선 이겼네. 지방선거도 괜찮겠는데 TK, PK 국민의힘 깃발만 꽂으면 이기는 지역에서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장성을 갖는 게 대선도 정권도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만 생각하면 눈앞에 이익에만 골몰하면 그 선택 굳이 어려운 길을 안 가도 되거든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겁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국힘의 그 의원직 자리에만 좀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냐, 뭐 버리는 게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얻어갈 것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은데 이 지점들 한번 혁신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이야기 조금 더 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와, 한 시간이 넘었네요. 전당대회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불출마하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오늘 될지 벌써 얘기할까요? 띄웠어요. 네. 불출마 벌써 띄웠잖아요. 네. 오늘 아침 나 오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글을. 저는 개인적으로 불출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좀 괜히 얻을 게 없잖아요. 분위기상. 사실 저도 한동훈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인기도 좋고 잘 나가시는 분이라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간만에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하지 말아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최근까지 한동훈 대표님을 만난 분들 또 뭐 소통하는 뭐 정치 평론가나 뭐 주변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나오고 거기에 싶어 소명 의식도 하셨구나. 있겠죠.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소명 의식도 있을 거고. 좀 빠져 있을 때도 있어야지. 그렇죠. 너무 계속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튼 그 만난 분들 얘기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본인은 하고 싶어서 약간 막 들썩들썩 하시는 거 아니냐 하고 또 최근에 뭐 안철수 의원님, 뭐 유승민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만나고 하면서 네. 결국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다른 분들한테 또 힘을 보태고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저는 이번에는 좀 정치적 감각을 잘 발휘하신 거 아닌가. 네네. 네,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이면 아마 분위기는? 김문수 후보님 김문수 후보가 될 것 되지 같습니다. 않겠습니까? 결선까지 가면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동훈 후보가 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안 나오시면 네. 조경태 의원이 꽤 잘 그렇겠네요. 꽤 이제 약간 친한계의 내지는 지지층도 상당히 그쪽으로 결집이 될 것 같아서 거기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와 일정 부분 좀 단일화를 해서 약간 시너지를 낸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선까지 보고 있다가 자칫 결선에서 그냥 김문수 후보가 51% 받고 결선 없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경태, 안철수 두 분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좀 컨벤션을 약간 일으켜야 김문수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은
결선 가면 조경태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뭐 나름 또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당대표의 불출마로 거의 뭐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는 생각 들고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당대표 아 그래 저한테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하나씩 다 양당 물어보고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도와주고 싶으면 시원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거의 원사이드하게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찬대 후보도 대통령실에서 강선우는 안 된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했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근데 그게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들은 알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찬대 후보가 왜 앞장서서 민주당 의원인 이재명 정부의 후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냐. 오히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내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면 박찬대 후보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이었다 뭐 이게 좀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박찬대 후보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 이재용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셨지만 저는 이번 일로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다. 아 그래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정청래 후보가 좀 쉽게 이기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